네. 이 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사실은 아시다시피 해당 과제는 불채택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채택된 이유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결론에 왜 불채택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제는 그 14번은 세 가지입니다. DVR 수거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DVR 데이터 조작, 그 다음에 AIS 항제 신뢰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내내 증거에 대한 너무 많은 공을 들이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법정 드라마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써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채택해서 법정에 제출했는데 CCTV든 로그 파일 같은 거를 슬라이딩하면서 제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판사가 불채택하면서 뒤집혀진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조사나 수사에서 사실은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월호 참사는 정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참사로서 이 증거, 특히 데이터 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어느 참사 사건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된 참사였고 그런 의미에서 증거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제는 이렇게 세 가지고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발표는 이따가 AIS 항쟁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DVR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러니까 2028년 12월 11일 전원위에서 해당 사건이 똑같이 14개 과제 중에 하나로서 의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이 과제들은 2019년 4월 달에 저희가 DVR 수거 과정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하였고 이어서 특검도 요청을 하였고 아시다시피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검찰 특수단은 2021년 1월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이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이것은 이후에 특검에 근데 그렇지만 사실상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것을 보고 있고 그러나 관련 내용들을 특검에 인계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였고 특검은 이를 이어받아서 발표를 하였으나 의혹이 제기된 DVR 바꿔치기와 증거조작 의혹 그 다음에 관련 내용들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공소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따 각각 개별 과제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느냐. 사실은 검찰이 저희 사참위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의혹을 제기하였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사참위가 또는 특조위가, 선조위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초기부터 이 관련해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사본부는 당시에 수사본부를 말하는 거죠. CCTV 화면을 확보해서 혐의를 확인했다. 또는 CCTV 64개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초기에 4월 19일, 4월 26일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CTV가 64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CCTV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고 검찰이 이러한 내용들을 밝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 DVR은 사고 이후인 사고 6월 22일에 인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유가족의 요구로 수거된 그러니까 유가족의 요구로 수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DVR에 담긴 CCTV 영상은 참사 순간 바로 4분 전인 8시 45분 22초까지만 복구되어서 당시에 또 가족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혹들은 국민들, 언론 모두가 유가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일기특조위에 관련 신청사건들을 제기하면서 일기특조위부터 지속적으로 중요도 있게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AIS에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AIS는 G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라고 만든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데이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IS는 무려 4차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일에 4월 16일 4시에서의 1차가 발표가 되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항적의 3분 36초 구간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정확하게 사고 구간이었고
사고 구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AIS를 통해서 실제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으나 36초, 29초, 지금까지도 최종 29초 구간이 누락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AIS는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저희 조사 결과 조사 과제로 확정되어서 조사를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사를 2018년 12월부터 조사를 했던 이 과제는 갑자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23일 날 소위에서 중간 보고를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의 중간 보고는 지금 저희가 발표한 최종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보고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6일 전원위에서 수정 의결하여 최종 보고서를 쓰라라는 전원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소위원회에서 전원위 상정하라라는 허락을 받아서 이후에 저희가 계속 전원위에 상정을 합니다. 4월 달에 143차 전원위에서 계속 논의해라. 그래서 5월 달에 수정해서 올리라고 해서 수정했고요. 그리고 계속 논의하고 147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들을 좀 고쳐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원위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수정되어서 148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불채택되었습니다. 6명 중 3명이 불채택 의견을 내셨고 2명이 채택 의견을 내셨고 1명이 기권하셨습니다. 중간 보고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이따가 내용을 발표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보고에서 DVR과 IAS 관련해서는 저희가 DVR 관련해서 수고 과정은 저희가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부 기록들 관련한 자료들이 훼손되어 상태로 특조위와 위원회 저희 사참이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 AIS는 이 이상 현상들로 판단된다. 세월호 항적, 특히 세월호 참사 시점의 세월호 항적은 이상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중간 보고의 결론이었고 이것을 전원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이 조작 편집 제출되었다는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최종 판단들이 다 고쳐져서 최종 전원위원회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전원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대로 항적도 마찬가지로 결론문을 다 수정하여서 저희가 제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47차 전원위에서는 이거는 이제 채택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입니다. 조사 과제에 있어서 개시 진행과 결과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위원회, 그러니까 전원위가 하는 것이고 특정 의견을 그러니까 전원위가 배제하거나 특정 과정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조사 보고서는 채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사의 내용의 사실관계, 이게 요청 내용입니다. 이상 현상만을 좀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해석하였거나 조작하였다는 뉘앙스가 없도록 내용을 고치고 결론은 분명히 이상의 증거만으로는 의도적인 조작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내려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48차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채택 의견을 주셨던 분들은 불채택과 채택의 가장 큰 차이는 종합보고서에 이것을 기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증거조작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의견들을 불채택 의견을 주셨고요. 채택의 의견은 아까 147차에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그냥 우리의 입장, 사참의 입장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고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권을 하시는 분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과제는 불채택되었고요. 불채택된 이후에 저희 담당 조사관님들이 사참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증거 조작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위원님들이 불채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제시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불채택 근거들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보내드렸으나 최종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 14번 증거조작 관련하여 과제는 소위 보고서 참사 보고서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에서는 불채택 보고서의 조사 결과 보고서와 증거철 사건 기록 목록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의결하여서 저희가 9월 10일 종료된 이후에 다른 채택 보고서와 함께 저희 불채택된 보고서의 관련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결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그래서 AIS 항적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사 시점에 저희를 특정할 수 있는 저희가 추가 보거나 기부해야 할 데이터 3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부분은 저희가 원인 조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의 조사 결과 보고와 다르게 참사 보고서에 AIS 항적들을 인용하여서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조사관들이 실제로 참사 보고서와 저희 조사 결과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AIS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AIS 항적을 담당해서 조사한 세월호 조사이과 이전입니다. 먼저 세월호 AIS 항적 관련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사 직후에 당일날 오후 4시에 1차 항적 발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5일이 지난 4월 21일 2차 항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6일 또 5일이 지나서 3차 항적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5월 13일 날 4차 항적 발표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이 되니까 2014년 12월 20일 해시문 특별조사부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2년에 2016년 3월 28일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 청문회를 그때 개최한 거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청문회 당시에서 AIS 규격서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약간 진일보한 내용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8월 6일 선조위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AIS의 불안전성이라는 오류라는 결론으로 그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1일 저희 위원회가 직권과제로 조사 개시 의견을 하게 되고 2020년 1월 19일 검찰 특수단에서 조사 이후에 관련 고발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 경과발표 중에 4차에 걸쳐서 해수부에서 항적 발표를 하는 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그 근거 1차에서 목포 VTS 원문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복원을 했고 2차도 마찬가지고요. 3차는 거기에 진도 VTS 원문 로그 데이터를 추가로 입수해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는 그 3차까지 복원된 항적과 두 패밀리오, 그러니까 일반 상선이죠. 상선에서 VDR 자료를 입수해서 그거를 비교 분석해서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그 1차부터 4차까지 발표한 항적부인데요. 그 1차 발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 그러니까 회전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되니까 5일 후에 그 우측 화면을 보시면 5일 이후에 이제 그 회전 구간에 대해서 일부를 복원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회전 구간이 다른 게 아니라 항해정보가 담기는 메시지가 1, 2, 3번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네가 2번, 3번을 제외하고 1번만 복구해서 그때 1차 항력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3번 메시지를 복구한 게 2차 항력이고요. 거기에 진도 VT에서 원문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단일 기지국에 있으면 사실은 누락되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 VT에서 그 중복되지 않은 거를 해가지고 11개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항적들을 보시면 가장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쪽 오른쪽 끝에 보시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그 지도에서 호미곶처럼 포항 호미곶처럼 그 하나가 이렇게 함정이 꼬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그 논란이 됐던 1차적인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보면은 4차까지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
29초에 누락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속돼서 저희까지 조사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IS 관련 조사의 쟁점을 6가지로 잡고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가 AIS 정보기관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 VMS에 표출된 함정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참사 당일 해수부 AIS 서버 데이터는 저장 지원되었는가? 네 번째가 진도 VTS 증거 보존 신청과 증거 훼손 정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월호 AIS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가 검찰 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과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AIS 정보기관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주인은 내인설과 열린항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쟁점이 되었던 아까 홍익호처럼 이렇게 함정이 꼬인 부분, 그 부분에 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내인설과 열린항으로 갈리게 되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선주의 내인설에서는 타입 스태프를 정렬 기준으로 사용, 선수방위 값의 꼬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자이로 컴퍼스 고장으로 결론을 냈고요. 선주의 열린화는 타입 스태프를 정렬 기준으로 사용한 거는 같지만 선수방위 값의 꼬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은 타입 스태프를 보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정 과정에서 타입 스태프의 위치 값과는 전혀 무관한 위치 저하도 값을 연관지어 분석하는 오류도 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고 발생 구간을 임의 보정하면서 선주인은 유경도 좌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AIS 위치 정보는 소수점 7자리 단위까지 추출해 분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 AIS 분석 의뢰를 받은 A기업은 소수점 5자리를 사용해 세월호 항적도를 만들었다. 그러자 세월호의 움직임이 도달해지는 변곡점이 생기는 등 항적의 모양이 매우 투박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선주위가 유경도 좌표도 단위 소수점 7자리 이상으로 확장해 다시 항적도를 그리니 모양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계단 모형처럼 튀지 않고 선체 진행 방향으로 위치 좌표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GPS나 AS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그 소수점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분단이 소수점 4자리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변형해서 부드럽게 한다. 이거는 좀 그 분석 과정에서 오류로 보고요. 이렇게 도분초도 단위로 했다가 도단위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데이터가 진짜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 구분이 안 가게끔 좀 혼선을 빚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틀린 값을 사용해도 저희가 보기에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혼재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같은 도분 단위, 원래 그 도분 단위라는 그 열에 있는 값이 AS 자체에 그 실려 있는 값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변환해 보면 34도 9분 40, 그 도분초로 변한 34도 9분 41초 .1180인데 실질적으로 선주에서 사용한 값을 보면 값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수의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공통된 단위를 쓰는 게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29초 누락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시면 해시머는 IMO 기준과는 일치하지 않고 동시간대 같은 내역을 운행하는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VHF 접합항의 AS 기계적인 특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해수부는 AS 전파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 다른 선박에서도 발생하고 일정 시간의 AS 함정 누락은 선박의 통신 환경, 기지국의 수신 환경 또는 기기 자체의 오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선주인은 AS 메시지 BTS 수신 누락은 동시간대에 있었던 타 선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전체적 AS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참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29조 누락은 ITU 규정에 맞지 않는 다수의 데이터의 공백 현상을 확인했고요. 29조 누락 현상과 유사한 공백 현상 90여 회를 확인했습니다. 타 선박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월호가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아 발생한 이상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AS 데이터 신뢰성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조사에서 주변 선박과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해싱원에서 4척을 조사했고 해수부에서 14척을 조사했는데, 그 해싱원에서 조사한 거나 해수부에서 조사한 모든 게 그 공백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백 현상이 단순 수시 누락이나 아니면 AIS 초기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1분 이상 공백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게 세월호와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고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나중에 2021년 4월 21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그 세월호와 동일한 모델의 AS 설치 선박을 제출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박 23대 또한 세월호와 동일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9초 누락 현상을 설명하면서 선주위에서 그 슬롯 충돌로 인한 단순 누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확보한 해수부에서 제공한 원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슬롯 점유율을 분석했는데,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저로 잡힌 게 43.73%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IALA 기준을 보면 최근 4분간 AIS 슬롯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AIS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빈 슬롯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AIS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근거로 삼았을 때 전혀 슬롯 사용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주위에서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해외 데이터와 비교를 했더니 그 일치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해외 데이터라는 부분은 그 저희 그 저희 전에 선주위에서 구입한 데이터인데 파일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들과 파일 하나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세월호 데이터를 모아서 보낼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 항적 데이터가 들어가는 1번 메시지, 3번 메시지도 있지만 그 배 정보를 싣고 있는 5번 메시지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한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파일의 내용을 그 해수부가 제공한 원본 데이터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표처럼 뭐 자세한 설명을 지금 드리긴 뭐하지만 그 원본 데이터라고 하는 페이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각자 다 틀립니다. 일치하지 전체가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일치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이쪽은 그 아까 그 5번 메시지로 표현되는 그 정전 메시지라기도 하고 5번 메시지로 표현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월호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뭐 목적지까지 뭐 이런 정보나 세월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인데, 보시면 그 기지국별 들어온 거기서 수집한 기지국별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세월호가 출발하기 전에 그 장비에서 키인해가지고 넣기 전에,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넣고 어떤 보안 절차를 거쳐서 키인하기 전에는 바뀔 수 없는 데이터인데, 그 바뀌어서도 안 되는 데이터고, 근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다 틀리게 시간마다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로드가 변형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외 업체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웨이드 스마트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신한 모든 AS 데이터는 대체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페이로드가 제3자의 데이터 피드 또는 파트너 네트워크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코리아와 오브컴 역시 페이로드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AIS 송신기가 발신한 내용을 위성 또는 육상 AIS 송신기가 수집한 내용을 변경 없이 전달한다는 답변을 줬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일부의 기준에서 들어온 동적 데이터만 일치할 뿐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내린설 열린한 회전 구간, 그러니까 사고 발생 구간만 임의 보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오류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기지국 수신 누락 구간은 수신 누락 구간이 아니라 미발송 구간으로 확인을 했고, 세 번째 해외 데이터와 세월호 데이터는 실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두 번째 쟁점,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 시의 선박 감시 시스템 표출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오후 4시 이전까지 그 상황실에 표출된 항적이거든요. 보시면은 그 화면에 보면 여객선 세월호라는 사고 지점을 마크한 것도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비보도된 영상을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에서는 이 함정을 갖고 세월호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4시 이후에 살짝 바뀝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 항적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세월호 항적하고 일치하는 항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뀌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에 해수부에서 답변은 이 위에 있는 화면은 둘라 에이스 항적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위를 물었더니 거기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그 둘라이스 항적 위에 분, 빨간 부분으로 된 분,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둘라이스라고 말한 항적을 보면 저희도 둘라이스 항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일치는 하는데 요 끝에서 보면 둘라이스가 세월호까지 와가지고 세월호 그 구조 작업 되게 하냐고 해수로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잘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월호 원래 1차 항적 발표 요 항적이거든요. 그 1차 항적 발표할 때 이게 어떤 뭐 없어서 못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실수로 3번 메시지를 빼서 이 항적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그 실수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을 똑같이 잘라서 항적이 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만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참사 당일 해수부 AS 서버는 저장 지연됐는가? 이거는 이제 이런 논란이 되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해수부가 발표한 게 DB에 어떤 IP 설정 오류가 있어서 DB에 항적이 저장 지연이 돼서 그때 항적이 없어서 그걸 복구하냐고 이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항적을 복원했다는 그 답변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입니다. 요 공문은 뭐냐면 5월 2일 공문인데요. 그 AIS 유지보수 업체에서 해수부한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5월 2일 날 기간 3시 37, 4월 16일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 해당 시간 항적 저장률이 5%, 뭐 3차척인데 한 150척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체 48개 기준 데이터가 일부분만 저장되었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 4월 21일 날 공문인데요. 4월 21일 날 보면 해양수산부는 그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그 공문을 받기 전에 정부 DB가 존재하는 그 DB를 관리하는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저장 지연된 사실이 있느냐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정부 통합 전산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와 관련하여 4월 16일 3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정부 통합 전산센터 내 선박 위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DB 및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요. 또한 모든 선박의 위치 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었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문은 실제적으로 해수부 실질조사 가서 찾은 공문인데 사실 저희가 찾기 전까지 이 공문은 어디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그 상황실 관계자들 모두는 상황실 항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게 4시 이전이건 이후건
정상적으로 동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계자들은 이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다 진술이 틀립니다. 그 해수부 항해 지원과장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세월호 함정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 다음에 그 지시를 받은 해수부 담당자는 직접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그 유지고속체 요격사 팀장은 항적 저장이 지연된 6시간 누구 부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라고 했고, 그 확인한 부장이 그 밑에 진술인데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5%는 문서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용역사 그 실제 상주하는 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은 해당 문서 작성 AIS들이 일부 저장 사유를 처음 본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타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 항적이 저장이 지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요 표로대로 9시 30분에 복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관계자들은 이 시간에는 딱 해수부 담당자 1인 이외에는 인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껐다 키거나 아니면 어떤 뭐 IP를 붙이거나 하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을 할 만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구한 담당자의 진술을 보면 1차적 1번 메시지 분석 과정 및 이유를 물었더니 서버에 들어온 업무의 1번 추출 인서트 문장을 만들어 DB에 입력했고 누가 지시하였다고 들었다고 1차에서 진술을 하는데 2차에 가면 바뀝니다. 진술. 지시한 사람이 없고 1차 진술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조차도 바뀝니다. 그 진술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저장 지연이 되었다는 증거로 국회에 제출한 DB 로그 파일이 있었는데 세 종류의 로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 세 종류의 로그 파일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리스너 로그는 그 DB에 언제 누가 어떻게 접속했나를 기록하는 로그인데 이 로그를 봐서는 사실 오히려 이거는 저장 지연의 증거가 아니라 저장 지연이 되지 않은 증거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파일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사고 신고 접수된 게 8시 55분 58초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사고 직후인 그 외부로 8시 51분 41초에 접속한 기록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9번에 있는 JDBC라고 돼 있는 그 로고 기록은 실제적으로 딴 것들은 그 직검수 내부에서 설정된 IP들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전혀 동떨어진 우리가 알 수 없는 IP가 그것도 공교롭게도 8시 52분 49초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확인된 게 얼러트 로그라는데 요거는 그 얼러트 로그에 내용된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파일을 분석해봐도 저장 지연이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 로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해수부가 국회에서 요청하니까 그 당일 거를 제출했다는데 사실 아카이브 로그는 되게 중요한 게 이 로그만 있으면은 나중에 DB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파일인데 저희가 당일 데이터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4월 16일 데이터가 아니라 9월 17일 데이터예요. 좀 황당한 경우를 접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그러면 이제 그 어차피 확보된 데이터니까 그거를 근거로 얘가 연번으로 쭉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부터 그 사이에 있는 연번을 계산해서 얘가 하루에 몇 회, 한 시간에 몇 회 증가가 되나를 따로 봤더니 한 2.7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6일 아까 전 화면에서 봤던 얼러트 로그에 기록된 그 횟수와 9월 17일 날 배터리가 다른
9월 17일 날 그 카운트된 파일 개수를 따져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간접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저장 지역이나 저장이 안 된 그런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쟁점, 진도 VTS 증거 보존 신청과 증거 훼손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진도 VTS가 왜 중요하냐면 사고 해역을 관할하고 있는 게 그때 진도 VTS였기 때문에 아마 중요도를 가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들이 신청한 증거 보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요. 14년 6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해경은 진도 VTS AS 데이터가 VAR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그때 그 증거 보전을 위해서 방문했던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족 등은 해경이 건네준 VAR 데이터 등의 자료를 받고 철수를 합니다. 하지만 VAR 서버에는 에이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핵심 자료는 에이스 없는 데이터 확보에 실패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1, 2, 3, 4차 항적 보건에서 살펴봤을 때 그때 이미 4월 26일 날 진도 VTS 업무를 회사에서 그걸로 복원을 했다고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6월 12일 날 방문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그거를 몰랐다는 게 그 원문이 어디 있었든지 몰랐다는 게 사실은 이 부분도 분명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옆에서 보시면 그 ATIS라는 AIS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아마 거기에 원문이 저장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VLR에는 그 개통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색 개통도와 그 녹색 개통도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그 개통도가 이렇게 겹쳐지는데 WIS에서 같이 수신하잖아요. 여기서 융합이 된 상태로 VLR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융합된 데이터를 다시 분리하는 거는 저희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실패해서 원문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요거는 압수수색 가기 전에 주고받은 그 진도 VTS 관계자하고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AS 로그 데이터는 없다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26일 진도 VTS 업무를 사용해서 복구한 내용하고는 또 정 배치되는 그런 이메일 내용이고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좀 저기 한번 결론적으로는 2014년 6월 진행된 진도 VTS 증거 보전 과정 중 핵심 요청물이었던 세월호 AIS 원본 데이터는 보전에 실패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세월호 AIS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가? 여태까지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저기 됐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우리가 그 해수부에서 제공한 AIS 업무는 우리가 진짜 이거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인데 이 검증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항적 데이터, 그냥 우리가 그 항적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위치값하고 그 시간하고 갖고 분석을 했고요. 하나는 이게 통신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싣기 전에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트라는 필드에 그 주고받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정보들을 갖고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AS 설명드리면 AS가 어려운 게 아니라 AS는 우리가 쓰는 핸드폰처럼 단순한 통신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AS국은 가장 중요한 게 GPS 시간을 사용하여 동기화되는 그 TDMA 통신 방식을 쓴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TDMA 방식이 뭐냐 하면 이거를 뭐 깊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는 어차피 여러 배가 같은 주파수, 그러니까 같은 자원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게 쓰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얇게 쓸어서 쓰는 거를
FDMA라고 한다 그러면 TDMA는 시간을 잘게 써서 쓰는 방식이고요. 그거를 1분에 2250개의 슬롯으로 나눠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약간 기본 정보인데, 그 다음에 세월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선수 방위값 30초 동안 5도 이상 변할 때 그 두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해 상태에 따라서 그 보고 간격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야지 하는 게 그 기술 표준이고요. 그래서 그 세월호에 있는 AS 장비를 구조도를 이렇게 보면 세월호 거기서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취급되는가를 약간 도표화시켰거든요. 이쪽 좌측에 있는 화살표로 이어진 부분들, 전파로 이어진 부분, 이쪽에 AS 장비고요. 그게 AS 장비가 기지국이나 아니면 다른 타선박이나를 통해서 그 기지국으로 들어간 거는 VTS에서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외장형 GPS와 내장형 GPS 두 개가 있는데, 내장형 GPS의 용도는 실제적으로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까 GPS의 동기화가 돼야지 된다, GPS 시간에 동기화가 돼야지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동기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쓰는 게 내장형 GPS고요. 근데 외장형 GPS는 실제적으로 기본 임무는 위치 정보나 속도 정보나 그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혹시라도 외장형 GPS가 어떤 이유에서 뭐 수신이 안 된다거나 어떤 고장이나 그런 거 했을 때 백업용으로 내장형 GPS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시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우측부터 보시면 수신 시간이 있는데, 수신 시간은 그 세월호가 만들어서 보낸 데이터가 기지국을 통해서 VTS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저장할 때 생성되는 시간인데, 이 수신 시간은 그 저장 매체 시간에 종속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시간 있잖아요. 컴퓨터 시간이 인터넷을 켜가지고 동기화시키면 다 같은 시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동기화 기능을 꺼놓으면 컴퓨터 시간도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면서 보면 그걸 고정해서 우리가 고쳐서 쓰잖아요. 시간을 다시 설정해서 쓰는데, 지금 그 수신 시간이 그렇게 설정해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VTS마다 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VTS가 틀려서 거기에서 어떤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순서가 바뀌는, 인터넷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은 정렬할 때 수신 시간을 쓰지만 대부분은 수신 시간을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그 앞에 전송 시간을 보시면, 이 전송 시간은 실제적으로 그 여러 배가 같은 자원을 쓸 때 그걸 그쪽에서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GPS 시간에 동기화되지 않으면 통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송 시간을 우리가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의 기준 시간으로 쓰기에는 적당하다는, 이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또한 GPS에서 위치 정보를 받을 때 그때 같이 실려오는 시간 정보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그 생성된 다음에 하드웨어를 거치면서 버퍼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그 절대 시간이다라고는 얘기 못 하고요. 하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얘가 보증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를 갖고 어떤 계산을 하면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정렬하는 게 맞고, 이거는 선주에서도 그렇고 타 기관에서 분석할 때 저희와 같이 타임스탬프를 갖고 정렬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태를 보면 타임스탬프가 이제 GPS에서 위치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송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수신 시간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보통은 몇 미리세컨드에서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 단위가 몇 미리세컨드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초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통 1초에서 오차 때문에 2초 이내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선박들하고 여러 대를 저희가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전송 시간하고 그 GPS가 생성된 시간 간의 어떤 연관관계 있는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그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대부분 2초 이내에서 다 그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세월호는 0초에서 25초의 간격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깊게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장형 GPS를 쓸 때는 1초인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장형 GPS를 쓸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세월호, 이건 세월호만의 특성인데 외장형 GPS를 쓸 때는 그 0초부터 25초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이제 그거를 세월호의 어떤 기계적인 특징으로 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아까 내장하고 외장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외장에서 내장으로 갈 때는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25초까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예로 12.56초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2초부터 25초까지 계속 변하는 값인데, 이때 12초 56의 지연 시간이 있고요. 그 세 번째 줄인데 12초 56의 지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흘러가는 전송 시간을 보면 46초에서 52초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6초 흘러가는 거하고 18초의 간격이 생겨요. 그러면 요때 생성된 좌표들을 갖고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게 그 지도에 찍어 보면 그 좌표로 생성된 값이나 속도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나 거의 비슷한 값으로 합니다. 이게 세월호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세월호는 애초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PS가 외장형하고 내장형하고 변하지 않을 때, 그때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월호에는 특이하게도 같은 GPS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타임스탬프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딴 시간은 다 증가해서 가는데 한 시계만 거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게 사고 거의 당시 시간 8시 49분 25초부터 30초대에 일어난 일인데, 타임스탬프가 25, 26, 30 이렇게 정상으로 가다가 다시 20으로 감소를 하는 현상도 있지만, 25초에 쓰였던 그 타임스탬프가 다시 쓰이고, 만약에 같은 25초에 쓰인 좌표값이라면 같아야 되는데 좌표값이 틀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근데 이거는 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던 건데, 이것도 그 사고 바로 직전에 벌어진 상황인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좌표값은 일치합니다. 같은 게 계속 쓰이고요. 그때 속도가 만약에 0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속도가 18.9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4번 연속 같은 좌표가 찍혔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쪽은 에러 값으로 바꾸고 에러 코드가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코드로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값이 들어간 것도 사실은 기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라고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데이터로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좀 쉽게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뭐 5초가마다 들어올 수도 있고 6초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간이 7초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그때 움직인 거리는 어차피 시간이 초단위이기 때문에 정수배를 갖는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듯이 그 속도에 따라서 그 보고 간격이 아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14노트 이하일 때는 10초마다 한 번씩 보내는데, 이게 오차 때문에 뭐 9초에 보낼 수도 있고 11초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쭉 뽑아보면 이렇게 추세가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 부분은 이 그래프가 뭐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정상적인 배라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세월호를 보시면 실제적으로 좀 난해합니다. 정상적인 배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축소되어 있고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대할 때 제가 두 군데 영역을 추출했는데요. 하나는 해수부에서 그 저장이 지연이 돼가지고 복구한 구간하고 그 전 구간을 구분해서 봤거든요. 이거는 원래 지워지지 않았던 구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나마 어떤 문제점이 보이긴 하지만 추세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수부에서 자기네가 저장 지연이 됐다는 구간, 복구한 구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아까 그래프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그 혹시 세월호가 달고 있는 AIS 장비의 문제점인가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은 그 195대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 하나의 예로 샘플을 뽑아서 보여드리면 DL 베고니아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던 두 패밀리하고 비슷한 양상의 데이터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세월호 딴 날은 어땠나? 이 부분은 약간 앞에 데이터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한 기지국에서 수신한 거다 보니까 그 거리에 따라 가지고 수신율이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한 그래프인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 맨 밑에 우측 밑에 있는 게 4월 16일 데이터인데 4월 16일 데이터하고 다른 날의 데이터들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게 두우 패밀리인데 이게 아마 그 두우 패밀리호가 세월호 참사단의 세월호 주변을 가장 근접해서 지나간 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 그래프에서 5군데 정도의 단순 수신 누락 외에는 항적 정보 점합성과 IT 기준 점합성에 부합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DL 베고니아호 역시 두우 패밀리호보다는 많은 단순 수신 누락들이 존재하지만 항적 정보 점합성과 ITU 기준 점합성에 부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요. 하지만 세월호는 해수부가 저장 지원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항적 데이터가 없다고 발표한 16일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 영역과 그 외 영역의 그래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대지 습도에 맞는 보고 간격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쪽 신뢰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진행했다는데 앞에 게 그 좌표나 어떤 시간을 갖고 분석한 그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전에 그런 정보를 싣기 전에 그 통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통화할 때 그 통신사끼리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아가 가는 거고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R라는 부분이 아까 위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통신사들끼리 약속을 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연찮게도 이 부분도 분석을 해보면 이쪽 붉은색 계통이 좀 문제가 있는 구간인데 똑같이 3시 30분 이후부터 9시 반 이전에 그 부분에 이상현상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현상들이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데이터를 쭉 표시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수신 누락, 제목 보시면 수신 누락 아닌 미발진 현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 타기관에서는 뭐 단순 누락이나 뭐 기기 이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게 그 규격에 맞지 않는 현상이라는 걸 증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데이터 위에 필드 보면 STO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슬롯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두 필드가 있는데 걔가 0하고 0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쓰던 그 슬롯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안 쓸 거야. 근데 세월호가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48분 43초부터 42분 12초 비어있는 그 논란이 됐던 누락 구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또한 어떤 기술 기준이나 어떤 그 세월호 AIS 프로그램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요새는 AI라는 뭐 그런 그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고 이거는 AI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한 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얘가 이제 아까 STO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얘가 그 카운트다운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 슬롯 쓸 거야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5에서부터는 5, 4, 3, 2, 1, 제로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슬롯, 딴 위치에 있는 슬롯으로 바꿔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세월호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 데이터를 보면 2, 5,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27분 동안 같은 슬롯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다른 배들이 나는 이제 제가 저때까지 쓰니까 들어가서 내가 요 슬롯 써야지 할 때 그때 혼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상현상이야라고만 치부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세월호 외에 원래 그 슬롯 충돌이라는 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슬롯을 두 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가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그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한 대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대부분 두 대의 데이터가 다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 아까 그런 타임아웃 설정이 계속 오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같은 슬롯을 써서 데이터를 주고받은 선박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슬롯 충돌 현상은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해수부가 제공한 없는 데이터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 그쪽을 좀 정리해 드리면 내장 또는 외장 GPS 전환이 없을 시에도 타임스탬프 역전 현상이 존재하는 게 문제고요. 같은 GPS에서 생성된 항적 정보 중 같은 타임스탬프의 다른 위치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고, 세월호가 일정 속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중에도 같은 위치값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수신 누락이 아닌 생성 누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 누락 현상으로 인한 다수의 항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롯 타임아웃 이상 동작,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항해사 때 대지 속력 선수방위 조건에 맞지 않는 보고 간격이 또 다수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동일 기지국, 동일 채널, 동일 프레임, 동일 슬롯을 사용한 두 선박의 항적 정보가 VT에 수신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합리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현상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다른 조사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부적법하다는 거 판단되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세월호 특수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거를 검토해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수사 결과를 받아보면서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검찰 특수단에서 한 그 수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선조회에서 한 내용과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했고요. 거기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그 흔적이 디지털 데이터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그려가지고 일치한 다음에 경향이 일치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사실 디지털 데이터가 그 1하고 0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건데, 경향이 일치한다는 표현으로 MMO와 표현으로 넘어간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그 우리가 선중이 데이터 1차, 1, 2, 3, 4차 항적을 분석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해명 없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첫 번째, 해수부의 최초 사고 지점 인지 경위는 사실과 다르며 두 가지 항적에 대한 해명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3번에 있는 정부 무차별 서로 다른 사고 지점 전파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수부 AS 서버 저장 지원은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으로 결론을 낸 건, 위원회는 세월호 AS 장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 검증하면서 위에 열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통해서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해당 분석과 검증을 통해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세월호 AS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증거임에는 틀림없지만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판단하였다가 저희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쟁